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남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아인 사람도 없지만 저는 고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으니까요. 멋스런 자개 가구가 가득한 안방은 발을 친 마루에서 들여다 보이고 큰 대청마루가 있던 집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매미소리 들으며 여름에 낮잠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수저로 수박을 파내서 입에 떠넣어 주었는데 그런 모습이 꿈결처럼 기억에 남아있는 한 저는 고아가 아닐 겁니다. 땀띠난 이마를 긁는 제게 긁지 말래도 여름인데 긁으면 덧나. 그만 먹자. 배탈 나니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엄마는 고운 모시적삼을 입고 예쁘게 올린 머리를 한 걸로 기억되는 거 보니 우리 집은 잘 살던 집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장면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큰 소리로 싸우시던 모습이고 그때 머릿속에 웅웅 울리던 것들은 우리는 망했다, 빚보증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한 기억은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아주 얇은 잠바를 입은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배추하고 무가 가득가득 쌓인 거리를 지나서 시골 동네도 지나고 회갈색으로 쓸쓸하게 변한 들판도 지나고 다시 거리를 지나서 하염없이 걸어 어디론가 저를 데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시설이었습니다. 고아원이요. 제가 조금 말귀도 알아먹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원장님은 제가 처음 들어오던 날을 자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모란 그런 거지. 자기는 오들오들 얇은 가을 잠바를 입고 있어도 새끼는 꽁꽁 싸매서 두둑한 겨울 잠바를 입히고 그 위에 또 한 겹을 더 입혀 데리고 왔더라니까. 사업이 망해 넘어지고 빚보증까지 겹쳐서 오도 갈 데도 없게 되었으니 100일만 맡아달라고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간 게 끝이야. 아마 진짜로 데리러 오려고 했어서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간 거지. 전쟁통부터 내가 이렇게 아이들 데려다 놓는 부모들을 몇십 년 봐서 아는데 진짜 데리러 올 생각이었고 그냥 친척 집에 맡겨두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이름 김석호, 나이 6살. 이것만 알려준 것만 봐도 알 줄 아냐? 커서라도 꼭 부모를 찾아야 하는데 큰일이다. 하긴 온전히 잘 살고 있으면 안 데리러 왔겠냐. 여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데. 시설의 원장님은 나이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정식으로 허가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개인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는 유아, 불량 청소년들을 한동안 맡아서 데리고 있다가 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하는 곳이요. 제가 입소하고 몇 년 후 정식 고아원으로 바뀌었고 원장님도 바뀌었고 그 할머니는 일선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정식 고아원으로 바뀌니 당연히 원아들은 늘고 그 시절 고아원은 물론 훌륭한 곳도 많았겠지만 제가 있던 곳은 엉망이었습니다. 배식판에 올라온 반찬이라고는 콩나물 넣고 끓인 멀건 된장국, 단무지 몇 조각, 깍두기 몇 조각, 두부 부침 같은 거 몇 조각, 일주일에 3번씩 계란 후라이, 한 달에 2번 목살 넣은 김치찌개 그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자랄 아이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못 먹으니 키가 제대로 안 자라고 늘 입가에 버짐이 피고 입이 굶주렸던 기억뿐이 없습니다. 제일 행복했던 때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카메라 들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넘쳤고 그들이야 사진 찍는 보람, TV에 방송되는 보람으로 올지 몰라도 저희 원아들에게는 그나마 그게 가장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각종 간식들이 넘쳤으니까요. 그러나 그때뿐 신문에 대문짝하게 실린 어떤 아저씨들 아줌마들 모임은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저와 제 친구를 품에 안고 카메라 앞에서 당연히 예쁘죠. 집에 있는 제 자식들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다 내 자식 같죠? 라고 인터뷰하면서 제보를 부비고 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카메라들 물러나니 돌아가기들 바쁜 그 모습 속에서 어린 제가 느낀 건 인간에 대한 환멸뿐이었습니다. 고아원이 집이라는 건 학교 다니는 내내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도 인성교육을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우고 또 부모들로부터 잘 받고 하지만 그때는 있는 그대로 내뱉고 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게 우선이라 자식들 인성교육까지 시킬 수 없었다는 건 이해해도 저는 모진 말로 놀림당하기도 했고 늘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옷도 눈에 띄게 허름하게 입고 제대로 안 씻고 등교하고 학용품이나 준비물도 매일 빠뜨리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 하면 한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불편하긴 했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년이 넘어갈수록 그런 물리가 트여서 학교에 갈 때는 되도록 꼭 깨끗하게 씻고 가려고 노력했고 허름하지만 옷도 제 손으로 깔끔하게 빨아입고 다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2학년 가을 학기에 서울에서 한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가 제 평생의 친구 준원이었네요. 준원이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전학 온 지 1년도 안 된 3학년 때 바로 전교회장을 먹을 만큼요. 그뿐 아니라 준원이는 귀티나게 잘생겼고 빨래핀으로 머리 감던 저와는 틀리게 머리칼에서는 늘 고급스러운 향기가 났고 학용품부터 운동화 그리고 도시락 반찬까지 틀린 아이였습니다. 처음 짝이 되었을 때 같이 도시락을 먹는데요. 저야 고아원 주방 아줌마가 19명 원화 도시락을 한꺼번에 싸야 했으니 전날 담아둔 반찬 내용은 늘 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장아찌, 마늘장아찌, 김치, 멸치볶음, 볶음고추장 이렇게 5개에서 번갈아 2개씩 싸주는 반찬뿐이 없습니다. 반면 준원이는 반찬도 다양하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는 고기를 다져서 동글동글 완자처럼 반죽해서 튀긴 거. 어떤 날은 새우살을 다져서 그걸 반죽해서 동글동글 튀겨온 날은 반 친구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한 입씩 맛보았던 기억은 53년이 지난 지금도 새롭습니다. 참으로 황제가 먹는 음식같이 보였는데요. 준원이는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준원이네 집은 인심도 후해서 반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며 반찬을 늘 아주 그들먹하게 싸주셨는데 그것 또한 너무 부러웠습니다. 석호야, 내일 올 때는 엄마한테 무장아찌 더 넣어달라고 하면 안 돼? 새콤달콤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다. 없는 거 없이 다 먹고 사는 준원이 입에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보는 맛있는 반찬도 젓가락으로 집어먹던 준원이가 초라한 무장아찌 그게 무얼 그렇게 맛있겠나요? 그러나 초라한 반찬을 싸오는 저를 품에 끌어안은 듯한 말들. 준원이는 그러한 인성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준원이가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올수록 저는 제가 고아원에 사는 아이란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는 아예 관심밖에 아이라 아이들은 준원이에게 일부러 제가 고아라고 알려줄 이유도 없었겠죠. 중학교 2학년 겨울을 앞두고 저희 고아원 원장님이 돈을 착복해서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장이 없으니 밑에 직원들은 위계도 엉망이었어서 내리 나으를 도시락을 못 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야 준원이는 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준원이는 도시락을 싸올 때 제 도시락까지 챙겨오게 되었죠. 지금도 그러리라 짐작하지만
교복 겨울 코트는 비쌉니다. 튼튼한 모직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즘 돈으로 치면 한 벌에 70만 원의 값어치를 냈는데요. 저희 고아원에서 저 1학년 때 겨울 잠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군에서 나오는 제품을 빼돌려 파는 장바닥 시장 상인에게서 대거 구입해서 각 나이별로 최고에 맞게 재봉질해서 만들어 위문품을 보낸 수선집 젊은 부부로부터 받은 잠바였는데, 그래서 우리 고아원생들은 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잠바 하나로 땡땡땡땡 고아원 원생인 줄 척 보면 알게 되었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1학년 내내 춘추복만 걸치고 그야말로 오들오들 떨고 다녔습니다. 오죽하면 1학년 담임선생님이 시장에서 겨울 잠바를 사다가 주었을까요? 그 나이 남자애들은 무럭무럭 자라는지라 저는 2학년 때 아주 꽉 맞게 작아진 잠바를 입고 다녔고, 그날도 겨울 코트를 교복점에서 새로 맞춰 입은 지 1주도 안 된 준원이와 저는 늘 그렇듯 나란히 하교를 했습니다. 체력장을 앞두고 둘이서 철봉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철이었고 거리마다 여기저기 가게 앞에 김장 배추와 무들이 그들먹하게 쌓였고, 그날따라 어둠이 일찍 내려앉았고 유난히 추운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갈림길에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고 각자 길을 가는데 준원이가 마구 달려서 제 옆으로 오더니 코트를 벗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너 입어. 나는 운동장에서 벗어놓고 철봉하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또 맞춰주실 거야. 당연히 거절해야 했던 거 압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날이 너무 추웠고 저는 몸이 너무 추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마다 쌓인 김장배추가 유난히 저를 쓸쓸하고 외롭게 했거든요. 이상하죠? 고아원에 들어간 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자식 그득한 손자들까지 본 나이가 되어서도 저는 김장철만 되면 미치게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아마도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무렵이어서 그럴 겁니다. 이 감정은 아마도 제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메꾸어지지 않는 구멍 뚫린 가슴일 것 같습니다. 고마워. 자식 고맙긴. 우리 친구 아니야? 그나저나 내일 토요일인데 학교 끝나고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엄마가 안 그래도 너 한번 데리고 오라고 성하셨거든. 내일 우리 집 김장해. 고모네 작은 아버지네 모두 다 우리 집에서 김치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 집 김장할 때는 볼만하거든. 가정부 아줌마 둘도 우리 집에서 김장해서 가져가고 정원사 기사 아저씨들도. 내일 수육도 먹고 우리 집에서 놀자. 제가 오늘날까지 잊을 수 없는 눈물 없이 되돌려 생각할 수 없는 한 장면이 있다면 준원이가 교복 코트를 제게 벗어주고 자기는 춘추복 재킷만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뒤돌아가던 모습입니다. 이제는 얼굴도 잊어버린 우리 아버지가 저를 고아원에 맡길 때 당신은 얇은 가을 잠바를 입고 저는 꽁꽁 입혀서 맡겼더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가정에서 하는 따스한 축제 같은 김장 풍경을 처음으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육원은 늘 양념도 모자라 희멀건하게 담아서 맛도 없었고, 그리고 주방 아줌마들은 일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거는 김장이랄 수도 없었으니까요. 네가 석호구나? 참 착하게 생겼네. 네가 그렇게 우리 준원이하고 친하다면서?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친구 못 사귀고 겉돌까봐 걱정이었는데. 석호야, 잘해줘서 고맙다. 내가 석호 집에다가 미리 전화드렸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자고 가도록 해. 괜찮지? 아줌마가 배추 속대 넣어서 국 맛있게 끓여줄게. 준원이 엄마는 요즘 말로 하면 수백억 대 부잣집 안방마님이었는데도 전혀 그런 티 없이 수수한 쇠타에 광목치마 단정히 둘러있고 사람들하고 김장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굴하고 김치숙, 그리고 잘 절여진 달달한 순조 선배추, 수육.
이렇게 해서 싸먹는 맛이 어떤 건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건 가정의 맛이었어요. 무엇보다 준원이 엄마가 준원이를 바라보는 표정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다가 아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 표정. 가슴을 사금파리로 마구 긁는 것 같은 기분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엄마들이란 아들을 저런 표정으로 보는구나. 저 자신은 모르지만 저도 오늘 아까참에 밥 먹은 제 딸을, 이제는 중년의 티가 완연한 제 딸을 그런 표정으로 봤겠죠. 그날 저녁 준원이 방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현대공장 기공식에서 공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잘나 보이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던 준원이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석호야, 우리도 이 다음에 잘 되자. 사실 준원이야 배경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적도 뛰어나니 잘 되기 쉬운 조건이었는데 저에게 저 말을 한 건 너도 그렇게 훌륭하게 되자는 응원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준원이네 집을 들락였고 준원이와 중학교 3학년 때도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창피하지만 다 적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가출을 했습니다. 남 핑계대는 거 참 나쁘지만 같은 고아원에 질 안 좋은 형 둘이 있었는데 그 형들 게임에 빠져서 서울로 올라왔던 겁니다. 야, 여기 있어봤자 이제 뻔하게 상업고등학교 가서 2학년 때부터 공장으로 빠질 거고 평생 뼈 빠지는 노동하며 먹고 살아야 돼.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서울 가면 우리 학교에서 짱 먹던 형이 상무일을 보는 나이트클럽에 취직할 수 있어. 23살에 상무라니 얼마나 멋지냐? 주먹 하나 써서 그 대접받고 사는 거라고. 인생 뭐 있냐? 가오 잡고 사는 거지. 서울로 올라와 16살부터 유흥가에서 손님들을 모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상무님 따라 서울 신림동 나이트클럽으로 옮겼다가 길에서 준원이를 제외한 건 20살 때였어요. 준원이는 제 자취집을 쫓아다니며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매달렸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퇴근해서 자취방에 왔더니 등굣길에 들렀는지 준원이가 앉아있더군요. 지금 당장 시계 살 돈 받고 구두 살 돈 받는다고 그게 평생 갈 것 같아? 네 몸만 망가져. 너 벌써 코가 빨개. 그게 정상 같아 보이냐? 20살 청년이 코가 빨간 게 너 지금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삐에로 같아, 삐에로. 곡담 삐에로.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해야지. 너 지금 해가 중천인데 지금 들어와 잔다고 씻는 게 말이 되냐? 또 3년 안에 몸 탈 안 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무도 제게 이런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없는 4년을 살고 났더니 친구의 그 말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사실 이미 그때 저는 내장이 많이 무리가 가서 하루에도 5번씩 헛구역질로 개원하던 때였거든요. 징그러워서 그만두고 싶어도 다른 세상에서 저를 이끌어줄 줄이 없으니 억지로 살던 날이었으니까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던 준원이는 그렇게 석 달을 쫓아다니며 잔소리하고 괴롭힌 끝에 저를 그 유흥가에서 빼내서 자기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공장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준원이 아버지가 서울에 있을 때 와서 지내시려고 준원이에게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집에서 준원이와 같이 지냈습니다. 아무도 너 눈치 줄 사람 없고 너한테 방세 내란 말 안 해. 지금부터 돈 모아. 생활비도 낼 필요 없어. 너 서울 생활 4년에 손에 쥔 돈이 방 하나 얻을 돈도 없다면서 4년 내내 싸글새 방이었다니. 치, 아유 기가 막히다. 지나간 일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 일은 정말 아니었어. 준원이와 저는 20살부터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원이는 공장 다니는 저를 배려해서인지 대학 친구들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 인기 많던 대로 대학에서도 인기가 많아 보였고
늘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고, 제가 외근하거나 저도 약속이 있을 때는 그때서야 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는 했습니다. 저는 준원이의 감시 아닌 감시를 받으며 공장을 열심히 다녔고, 준원이가 군대에 들어갈 무렵 공장이 청주로 이전을 하여서 거기에 따라가느라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손에는 부억 달린 방 한 개짜리 전세 얻을 돈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준원이는 과외하면서 모은 돈이 든 통장을 모두 털어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석호야, 나는 내 뒤에 본가가 있으니 이 돈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아. 너는 한 푼이 무섭고 아쉬운 상황 아니야? 청주에 가서는 혼자일 텐데 돈이 힘이 되어줄 거야. 나 군 제대할 때쯤에는 반장은 되어 있는 건가? 석호야, 우리 잘 되자. 그래, 잘 되자. 준원이와 같이 시간을 보낸 건 그게 끝이었습니다. 준원이는 군을 제대하자마자 집에서 유학을 서둘러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저는 청주에서 제 털을 닦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네요. 부모가 있는 친구들은 재산을 물려주시거나 아니시거나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든든한 울타리인 거죠. 만약 여차해서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비빌 수 있는 언덕. 네, 비빌 언덕이 있으니 젊음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제 한 몸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건강도 열심히 챙겨야 했고 돈도 한 푼이 새로울 수밖에 없어서, 공장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도 알면서 돈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밥값 나간다고 남자 혼자 살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건 보다 처음 본다. 김석호 조장님, 생전 회식도 참석 안 하는 거 봐. 술값 나간다고. 그래도 쓸 때는 쓰더라. 불우이성금에 석탈치 월급을 내놨다잖아. 그러기 쉽지 않지. 치, 난 그런 것도 재수없어. 자기 옷이나 사입지. 여름 내내 시장 가판대 티쪼가리 2벌 가지고 번갈아 입고 2벌 신사야? 한 벌 신사보단 나으니까 그만해. 동료들은 절 두고 창반 양론이 갈렸지만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원이하고 한 약속을 지키는 거에 일로 매진하기에 바빴으니까요. 바로 잘 되기 위해서요. 준원이는 일본 유학 때 알던 여자친구와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고, 저는 중학교 동창들과 모두 다 같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친구들 거의 다가 준원이랑 친한 애들이었고, 그러니 비슷한 성적들이라 다들 공부를 잘했어서 하나같이들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런 정장을 입고 나타난 친구들 틈에서 세탁소에서 빌린 정장을 입고 간 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자잘한 감정은 뒤로 감추고 제 진정한 단 하나의 친구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박수를 쳐주었네요. 준원이가 아들을 낳고 돌잔치에 초대되어 또다시 서울을 다녀오던 날, 기차 안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골의 밭에서 김장배추들이 연그러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저 또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확실한 토대 위에서 시작하지 않을 바에야 처자식 고생시키는 놈 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은 물론 연애도 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가을 겨울 내내 먹을 김장을 하는 가정다운 가정을 가지고 싶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겁니다. 서울도 타향이지만 서울에는 제일 친한 친구 준원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주는 정말 완전한 타향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사방 둘러보아도 말 나눌 사람 하나 없다는 거. 꽝꽝 추운 겨울에 냉골에 불 꺼진 방에 들어갈 때마다 혼자인 게 너무 뼈저리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맞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총 8번의 맞선을 보았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걸 지켜보던 동료.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던 동료에 맞서 저의 편을 들어주던 동료가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주더군요.
무척 참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시키려는 제게 간짜장하고 짬뽕이면 충분하지. 탕수육은 무슨 탕수육이요. 전부 밀가루로 튀겨낸 거. 돈만 아까워요.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제 통장만한 크기의 돈을 저축하고 있던 또순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고 단독주택 한 채 마련할 정도의 돈을 모은 다음에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둘이서 한 1년만 더 모으면 되겠더라고요. 연애를 하면서 우리 둘은 종종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괜찮다 싶은 집이 나오면 바로 결혼식을 하려는 마음에서였는데 1년 정도 지날 무렵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남에게 뺏길세라 우리는 그 집에 계약금부터 걸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런 집 만나기 힘들다는 것은 1년간 발품 팔은 노하우로 알아졌으니까요. 서둘러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 그해 가을, 주인집 아줌마가 늦은 김장을 한다고 온통 마당을 엉망으로 해놓았는데 날이 영하 10도로 내려가서 마당이 온통 빙판이었던 날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밤, 골목 쪽으로 난 제 들창이 계속 들썩이는 것 같은 착각에 눈을 떴는데 누가 들창문 쪽으로 손을 뻗어 계속 두드리더군요. 누구야? 나야, 호서가. 춥다. 문 좀 열어. 아우, 추워.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잠결이기도 하고 구분이 안 가서 이부자리를 걷고 일어나 의자를 창 밑으로 놓고 올라가 내다봤습니다. 누구라고? 나라고, 임마. 추워. 문 좀 열어. 저는 잠결에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네요. 남해에 있는 우리 고향, 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서울과 공장을 오가며 회사를 운영하는 준원이가 웬 전혀 다른 지역, 제 자취방 골목에 서서 게다가 이 시간에 이 추운 날에 이 밤에 왜?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얼른 마당으로 나가 나무대문 빗장을 열어 친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눈부신 형광불빛 아래 준원이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얇은 잠바 하나 걸치고 여름 양말도 며칠은 안 빨아 신었는지 냄새가 심한데 머리도 며칠을 못 감은 것 같았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애 엄마는? 애는? 석호야, 나 지금 이 말 저 말 할 겨를이 없어. 너 돈 좀 있으면 나 좀 빌려줘. 내가 다음 주 초까지는 갚을게. 우리 공장 팔릴 것 같아. 그때 갚을게. 이 말 저 말 묻지 말고 돈 있으면 나 좀 빌려줘. 나 지금 이거 못 막으면 사채업자들이 날 가만 안 둘 거야. 더듬더듬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정신은 반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팔을 붙잡고 찬찬히 말을 다시 붙여보았더니 공장을 무리하게 늘리다가 빚을 졌고 가장 큰 거래처 3군데가 모조리 오일 쇼크로 연달아 부도가 났고 그 여파로 준원이네 공장도 부도 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무리하게 빌린 게 작년,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 건지부터 준원이 못지않게 저도 정신이 나간 상태로 중얼중얼 되묻는데 준원이가 이상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전에 제가 먹다가 남겨둔 맛동산을 하나씩 꺼내서 씹어먹는데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골몰해서요. 그걸 보고 저는 심장에다가 누가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바게스로 부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는 준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준원아, 저녁 안 먹었어? 뭐 그렇지? 저는 얼른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냄비를 올리고 계란을 있는 대로 다 깨서 부었습니다. 계란을 깨는 제 손은 떨리고 눈물이 어찌나 나오던지 먹을 게 너무 많아 먹는 거에 치여서 젓가락으로 밥을 먹던 준원이가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다니요.
어쨌든 오른손은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왼손으로는 천장에서 새우젓통을 꺼내 새우를 한 수저 덜어내고 냄비에 넣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보다는 계란찜이 속에도 뜨뜻하니 좋게 써서 말입니다. 지금 쌀 씻었어. 불려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냄비에다가 고슬고슬하게 밥 해줄 테니까 계란 먹으면서 시장기부터 가셔라. 준원이는 두 말도 않고 수저로 계란 17개가 들어간 국냄비를 통째로 비워냈습니다. 준원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장롱한 깊숙한 가방에 넣어둔 제 피 같은 돈, 오후에 은행에서 찾아다 둔 다음날 복덕방에 가져갈 집값의 반을 덜어서 준원이가 메고 있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5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동틀 무렵 황황하게 나서는 준원이의 몸에는 제 겨울 잠바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털이라고는 하나도 안 들어간 단 하나뿐인 제 겨울 잠바가요. 다음 주 초에 갚는다는 준원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달 말일이 될 때도 연락이 없었고 다음 달이 시작되어도 다음 달 말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동창들 중에 저와 가장 처지가 비슷해서 그나마 연락은 하고 지내온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았네요. 네가 미쳤구나, 5억? 너 그 돈 못 받아. 준원이네 공장 초여름에 묻어나서 중고등학교 동창들 모두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 너한테는 맨 마지막으로 간 모양인데 준원이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는 사채업자 협박에 시달리다가 동창들에게 돈을 빌려나 보더라고. 돈 모조리 쓸어놓고 잠적한 게 언제인데. 가족들은? 아내랑 아이, 아니 어머니는? 내가 아니야. 친척들도 나 몰라라던 모양이던데. 나도 이가 갈려. 나도 8천 뜯겼잖아. 나 와이프한테 이혼당할 뻔했어. 저는 예전에 돌잔치 때 가본 준원이네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더군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았더니 복덕방에 가보라고 해서 그렇게 추적추적해서 찾아간 곳은 달동네였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달동네. 대성상의 중앙정파사를 지나서 말이에요. 그 골목 맨 끝머리지. 대문 열자마자 문깜빵. 거기 가보시오. 그 집 며느리 그거. 에휴, 저 나이 빌어먹을려. 아유, 그 돈도 돈이라고. 문깜빵 한 칸 돈도 흘겨내서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는 년. 천하의 그런 것도 애미라고. 준원이 아내는 도망가고 준원이 어머님은 살림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달방이란 게 있다면서 씁쓸하게 말씀하셨어요. 준원이네 집은 저희 고향 지역에서 제일 큰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준원이 어머님은 그 큰 집과 살림을 꿰차고 한참 주부로의 즐거움 만끽하며 300포기를 하며 동네 잔치처럼 김장을 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아이까지 데리고요? 어머님? 우리 집에 작은 방도 있으니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인간의 낯짝을 나고 자네 집은 못 가지. 자네 돈 5억 가져간 거 내 알아. 자네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내가 다 아는데 나는 자네 집에 못 가. 5만 사람 신세 다 져도 자네 집에는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계셨는데 친척들도 모두 외면하는 이 자리에서 지전 한 푼 벌어들일 줄 모르는 자신의 처지. 어린 손자 하나 데리고 버틴다는 거.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계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아니, 내가 밥은 해줄 수 있어. 제가 2번 권하지 않을까봐 겁이 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목구멍이 뜨거워져서 두 말도 않고 복덕방으로 다시 가서 트럭용 달차 수배를 했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아이는 준원이하고 똑같이 생긴 것만큼이나 인성 또한 똑같았습니다. 타고나길 우아한 사람들이 있죠.
소리 크게 내어 말하는 법 없었고 조르거나 울거나 땡깡 부리거나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르는 일 없었습니다. 3살 아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고 엄마를 찾을 만한데 말입니다. 준원이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제가 손해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날 이후로 처음으로 새벽, 저는 아직 한참 잠결인데 부엌에서 도마 소리를 내며 제가 먹을 아침을 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톡탁톡탁 콩콩콩, 마늘 찢는 소리까지도요. 아침에 면도하고 나오면 굿들하게 끓여진 된장찌개가 올려진 밥상을 받는 그 온전한 행복. 생선 한 마리 구워 가운데 토막은 제 앞에 밀어놓으시고 밑에 부분은 당신 손자 먹이시고 대가리 부분만 드시던 어머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가리 부분에 영양이 제일 많아. 태어나 처음으로 가정의 맛을 느끼며 사는 맛에 제가 버는 돈을 생활비로 내놓는 거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을 친구에게 주어 전셋값을 날렸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여자친구인 걸 빨리 알아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생각과 함께요. 같이 살다가 그런 어려움 만나도 절 버리고 가겠지요? 저는 버려지는 건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준원이 아들을 맡으면서 저는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뛰었네요. 숯불갈비집에서 고기불판 닦는 일을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고 살 집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여름, 방금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온 게 틀림없어 배는 비누향을 술술 풍기면서 그러나 손톱과 피부 곳곳에 낀 검은 때가 지워지지 않은 모습으로 준원이가 나타났습니다. 태혁이에게 들렀어. 겨우 먹고 사는 태혁이 돈부터 갚아야 할 것 같아서 갚으러 갔는데 거기서 네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네 앞에 고개 들고 고맙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내가 머리카락을 뽑아 집신을 만들어 내게 주어도 네 은혜 못 잊어. 3년만 기다려줘. 우선 이거 2천만 원이야. 그리고 3년만 기다려줘. 통장 번호 좀 적어주고. 탄광인 사하촌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곳이라네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었고 3년 만에 1억이 넘는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자니 오죽하고 살았을까요? 어머니하고 아이 안 보고 싶냐고 했더니 보면 가슴만 찢어진다고 안 보겠다고 하고는 돌아서는 걸 제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얌마, 네 마음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 없이 자라는 네 아들을 생각해라. 어른들은 그거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애는 문제냐? 내가 그거 제일 잘 알아. 부모 없이 남의 손에 크는 게 어떤 상처로 남는지. 가자. 가서 네 새끼 안고 안심시켜줘. 아버지가 꼭 데리러 오겠다고. 임마, 너 여기서 그냥 가면 나 너 안 봐. 나 그거 제일 잘 알아. 부모한테 버려지는 거. 그렇게 집에 데리고 온 날 어머님하고 준원이 그리고 아이 셋이 껴안고 울던 모습은 차라리 천국이었습니다. 그 전경이 구슬프다고 할지라도 저는 피를 나는 가족이 없어서인지 그것마저도 너무 부럽더군요. 어머님이 준원이를 바라보는 눈빛,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그 눈빛, 장성에서 고생으로 쪄들은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강아지, 귀한 금덩이라도 된다는 듯 바라보시더군요. 준원이는 이번에는 여름 삼복더위 지나고 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원양어선 참치잡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 몇 년 타면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고 했지요. 그거 못지않게 위험한 배가 있었는데 베링해로 떠나는 대게잡이 배였습니다. 알래스카에 위치한 베링해는
거친 파도와 극한의 날씨로 유명합니다. 그 배를 3년만 타면 서울에 새로 늘어나기 시작한 아파트를 넓은 평수로 너끈히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원이의 위험천만한 직업 떠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원이는 어릴 때부터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동창들에게 약 17억에 달하는 돈을 손해를 끼치게 하고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 생활비조로 100만 원씩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돈도 모아야 하는데 이 돈을 송금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사는 걸까 마음이 아팠지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편히 노모와 아이를 제게 맡기라는 이유였습니다. 3년 후 준원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보령으로 옮겨서 작은 단독주택 한 채를 마련해 있을 때였습니다. 결혼할 사람과 진지하게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결혼할 사람은 무남 동녀라서 친정엄마를 모셔야 하는 환경이었고 저는 대신에 준원이 가족도 함께 있어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준원이는 2억이란 돈을 제게 내놓고 3억은 잘 사는 동창들에게 돈을 나눠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5천만 원을 내놓더군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 귀하게 보이고 잘생긴 얼굴이며 체격이 쭈그라들어 있었지만 고생바가지라도 얼굴은 자부심에 빛나 보였습니다. 빚을 갚고 있는 와중이다라는 자부심이요. 이번에는 호주로 3년간 벌목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로 빙글빙글 농담도 하는 여유까지 보여서 속으로 준원아, 우리 잘 되자. 준원이 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자기 아빠가 나타날 때마다 늘 몰라보리라만치 성장해 있었고 준원이는 자기와 꼭 닮은 자기 아들을 몇 년 만에 한 번 볼 때마다 눈부시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몇 년만 참아. 아빠가 예전에 살던 것처럼 그런 집에서 너 살게 해줄게. 너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아버지가 꼭 그렇게 해서 너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줄 거야. 아저씨 말 잘 듣고 있어? 영국에서 축구공 주문한 거 며칠 안에 올 거야. 축구공 3개니까 친구들하고 나눠서 차. 아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야. 떨어져 있다고 같이 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셔츠 윗주머니에서 코팅한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바로 준원이 아들 태경이 돌 때 사진이었습니다. 코팅한 사진도 얼마나 들여다보았는지 끝에가 달아져 있더군요. 자기 아버지 윗주머니에서 다 다른 자기 사진이 나오자 태경이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저는 그때까지 자식을 안 가져봐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만한 인내심을 가지고 자식을 떼어놓고 사는지요. 저도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 낳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자식 아픈 거 보는 거, 그리고 보고 싶은 자식을 며칠이고 못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준원이 마음이야 오죽했을까요? 안에 있는 내 가정에다가 자식을 떼어놓는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10년 가까이 맡겼으니까요. 3달 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결혼 축의금으로요. 호주로 들어간 지 1년 만에 편지고 송금이고 전화며 다 끊겼습니다. 거기서 산사태가 나서 한국인 작업자들이 매몰되었다는 연락은 송금 끊긴 지 2달 만이었네요. 준원이 엄마하고 아들이 우는 그 광경은 처참해서 못 볼 지경이었고 저는 자꾸만 준원이가 제 자취집에서 계란찜을 17개 먹고 제 잠바 입고 떠나던 뒷모습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로 간다고 했을 때 말려야 했던 건 아닐까. 아마 속으로는 그래, 빨리 해서 내 빚 다 갚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 저 자신을 낱낱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우리 셋을 비탄의 구렁텅이에서 살게 하더니 연락이 끊긴 지 석 달 만에 다시 통장에 돈이 송금되기 시작했고 송금된 지 나흘 후에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제대로 못 들었지만 오래 통화 못해. 나는 살았어. 3명 중에 나만 살았어. 진흙을 파서 바닥에 고인 흙물 퍼먹고 목숨줄 유지했어. 나보고 불사조래. 그렇게 알아. 고마워. 몇 년만 참자. 우리 잘 되자. 끊기는 말들 중에 이런 말만 알아들었네요. 그가 귀국했을 때 준원이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잘생기고 귀티나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흔이 갓된 머리칼은 벌써 새하얗게 쇠었고 얼굴은 주름이 자글했고 새카맣게 타서 예수는 되어 보였습니다. 벌어온 돈으로 다시 동창들 돈을 나눠 갚았고 제게도 1억 5천을 갚았습니다. 이제 남은 빚은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준원이는 새카만 얼굴에 치아만 하얗게 들여다보이는 얼굴로 씩 웃으면서 이게 마지막이야. 벌목 현장에서 알게 된 십장하고 같이 가. 빚은 얼추 갚아가고 앞으로 먹고 살 터를 잡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잔도공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잔도공이 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험한 산과 절벽 같은 곳에 길을 만드는 일인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건 우리 공장에 총무와 알바 일을 하고 있는 똑똑이 대학원생에게 물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인 걸 알았다면 그때 말렸을 겁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가 먹고 살 토대를 벌어와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같았으니까요. 준원이가 잔도공 일을 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날 아침, 김포공항까지 가는 단체버스에 오르는 그를 배웅하는데 그날은 추운 날이 아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때는 바야흐로 땅이 풀리고 물이 녹는 3월이었습니다. 준원이가 입은 옷은 제 아내가 그를 위해 사다가 선물한 고급스러운 셔츠였고 그 옷이 그의 마른 몸에 너무나 어울려 보이고 보기에 흐뭇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풍요하게 살던 그때의 준원이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 바람이, 그와 내 세상에 불어주는 봄바람이 앞날의 희망적인 전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앞날에 이제는 더는 추운 날은 없고 봄볕과 똑같은 봄바람만 불 거라고요. 이게 마지막 고생이라고요. 제게 유난스럽게도 목청이 큰 딸이 태어나고 준원이에게서 돌잔치 부조로 300만 원이 입금된 게 그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벌목할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송금이 끊기고 전화가 끊기고 그의 편지가 끊겼습니다. 그의 늦가을 회사로부터 사람이 도착했는데 대문을 열어보니 호주 본사로부터 온 편지와 통역사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 하나, 그리고 본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사망 처리가 아니라 실종 처리가 된 거여서 회사에서 위로금조로 나온 돈을 지급하려고 나왔답니다. 총 5억 3천만 원. 이 돈으로 친구들에게 진 빚 다 갚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8천만 원. 준원이 어머님은 준원이가 실종된 걸 아신 후 17일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충격을 못 이기셔서 들어누우셨다가 깔끔하게 아픔 없이 자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젊은 날 남부러울 거 없이 풍족하게 사셨고 말년 10년 험한 꼴 보시다 돌아가셨지만 죽음은 평화로우셨네요. 아픔 없이 주무시다가 떠나셨으니까요. 준원이네 작은 집과 연락이 다 가족장으로 지냈고 문중 선산에 묻히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야속한 사람들. 고생할 때는 자기들에게 불똥 튈까봐 뒤도 안 돌아보더니 그래도 죽음의 직면에서는 받아들여 주더군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누구 하나 준원이 아들을 맡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내 아들로 내가 키우면 돼. 제 딸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인 건 준원이가 실종되고 준원이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습니다. 유난히 울음소리가 길고 큰 아이였는데 그게 자기 소리를 자기가 못 들으니 조절이 안 돼서 그랬던 걸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제가 공장에서 주로 화학 제품을 다루는 일을 했는데 아마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어렴풋이 짐작만 하면서 가슴을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두드리면 뭐하나요? 운명인걸요. 매사 조용한 준원이 아들과 매사 소리가 큰 제 딸은 태경이는 듣지 못하는 제 딸을 열심히 챙기더군요. 친오빠보다 더한 오빠 노릇을 하며 수아도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배워 중간 통역도 해주었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사, 부모 없이 자란 제게 준원이는 친구이면서 형이면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준원이가 제 인생에서 사라지니 준원이 아들이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네요. 저는 딸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난 후 더는 자식 가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또 장애 가진 아이를 낳을까 봐요. 사실 자식 낳고 사는 아내는 저와 한 몸인 존재지만 피부친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이제 제게 유일한 피부치인 딸이 청각장애를 앓는 아이인 걸 알았을 때 저는 무너졌지만 태경이는 한 채의 틀어짐이 없는 모습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의젓하게요. 삼촌, 듣지 못하는 건 불편할 뿐이지 창피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위인전을 읽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부양하면서 오로지 일을 하고 드디어 공장장이 되고 공장을 하나 지어 따로 나오고 오늘날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준원이가 늘 말하던 잘되자에 미쳤는지 못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공장 직원까지 합쳐 21명에 코로나 때도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고 자산이 14억 정도 있는 회사면 그다지 불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아들 셋에 딸 하나인 태경이네가 자식이 모자라서인지 늦둥이를 가졌다고 연락이 와서입니다. 드는 생각이 너무 많아 제 지나간 세월을 모두 반추해보느라요. 그래서 즐겨 듣는 사연 드라마에 보내려고 사연을 적게 된 겁니다. 준원이 아들 태경이는 이제 5아이의 아버지가 되나 봅니다. 자식을 5이나 가지게 될 태경이 와이프는 제 딸입니다. 네, 태경이는 제 사위 자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들이 눈 맞아 중내 사내하는데 안 시킬 수가 있나요? 태경이는 지금 작은 수학과를 운영합니다. 수학과 의사예요. 지 아버지 닮아서 공부를 기차게 했거든요. 뉴스를 보자니 대한민국의 수학과가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도래하니 누가 수학과를 전공하려고 하겠나요? 그런 와중에 우리 사이 수학과의 환자는 늘 10,000원입니다. 수학과가 사라지는 와중에 버티고 있는 수학과는 10,000원일 수밖에요. 환자를 놓고 이런 말하긴 미안하지만 손님이 많아 돈을 무지하게 법니다.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진 제 딸은 제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명품을 휘감고 삽니다. 태경이가 빙충이입니다. 지 마누라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아니 고아인색의 자식을 4이나 낳아준 여자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나요? 그나저나 아이가 자궁이 유난히 건강하다고 하더니 아니 그 나이에 자식이 모자라 5째를 가진답니까? 딸 표현에 의하면 핏줄에 목매는 친정아버지에게 손주 많이 만들어주는 거고 애국하는 거라네요. 치, 부부 금술조와 자꾸 생기는 아이인 걸 누가 모를까봐 그러는지. 어쨌든 주책으로 보이니까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자식이 하나라고 들었는데 손자가 5이요? 아유, 부부 사이가 무척 좋은가 보네요.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준원이입니다. 저는 준원이가 세상에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원이 없는 수십 년, 벌목사고 당했을 때처럼 어디선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고 살아왔고, 그래서 저는 씩씩하게 살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김장배추가 그득하게 쌓인 계절에 길을 가다가 얇은 잠바를 입은 초로의 남자가 앞서 걸어가면 늘 쫓아가 팔을 잡고 확인을 합니다. 준원이인가 아닌가 그거 알아보려고요. 68세가 된 오늘날까지 저는 준원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53년 아름다운 우정을 간직하고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